전략별로 네. 뭐 목표 기대 수익률이 있는지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메인 인덱스 기준으로는 최근 한 5년 정도 레코드를 땄을 때 한 13.4% 정도가 이제 인덱스의 기본적인 추정치이고요. 국내장 같은 경우에는 또 훨씬 낮습니다. 네, 훨씬 낮은데 이 메인 인덱스를 초월하는 가치 투자, 뭐 성장 퀄리티 같은 전략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목표는 이제 맥스. 네, 안녕하세요.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윤입니다. 네, 오늘은 그래프 게임과 미국 주식과 ETF의 저자이신 윤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먼저 셀프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블랙퀀트 에쿼티 대표로 재직하고 있고, 제도권 회사이고요. 저서 이제 그래프 게임 미국 주식과 ETF라는 저서를 출간한 윤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너무 특별한 시간인데, 일단 대표님 그 이력 중에 네. 그 하나투자증권에서 글로벌 에쿼티 트레이더 생활을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 관련돼서도 좀 짧게 해주시고, 왜 자문사를 퀀트 베이스로 하셨는지, 네. 대표님 이력에 관련돼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네. 것 같아서 한번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하나 내부에서는 그 팀 자체가 원래 리서치에서 글로벌 어떤 리서치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하는 팀이었고요. 네, 그래서 글로벌 리서치도 하고 이제 CTA 전략도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플로우 트레이딩도 같이 하는 그런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주요 자산운용사들, 뭐 미래에셋이나 뭐 KB 뭐 이런 대형 자산운용사들의 어떤 거래 같은 것들도 또 눈여겨볼 수가 있는 그런 팀이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ETF들에 대한 전략, 그리고 어떻게 구조를 짜 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볼 수 있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어떤 퀀트 베이스의 전략들, ETF 전략들을 구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책에 대해서 그래프 게임과 미국 주식과 ETF 책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릴 테니까 좀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미국 주식 투자 관련돼서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하셨더라고요. 가치 투자 전략, 성장 투자 전략, 퀄리티 투자 전략, 인덱스 투자 전략. 네. 이 4가지 투자 전략이 의미하는 건 뭐고 각각 투자 전략별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가치 성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개별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퀄리티나 인덱스는 이제 최근에 패시브 운용들에서 많이 쓰이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치랑 성장 구분을 제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맞아요. 네. 사실 가치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통장 안에 1억이 있다고 볼 때 이 1억짜리 통장을 5천만 원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이렇게 그냥 표현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그냥 개인 통장일 경우에는 당연히 그럼 당연히 누구나 다 사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법인일 경우에는 자산을 측정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리고 이것을 유동화할 권한이 본인에게 없기 때문에 이런 면에 있어서 이제 가치 투자를 하기가 좀 쉽지가 않다, 주가적인 수익을 내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 면 때문에 이제 생각보다 실제 순자산 가치보다 주가가 낮은 상황들이 많이 생겨서 이걸 이용하는 거고요. 성장 투자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로 이제 매출이나 어떤 시장 지배력이 성장하는 그런 기업들을 발굴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 그런 전략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퀄리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래는 이제 인덱스의 기준을 해서 여기서 조금 더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을 더 퀄리티 있게 뽑아내는 운용사들만의 어떤 로직을 가지고선 그거를 가중치를 두고 투자를 하는 그런 모멘텀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웬만하면은 메인 인덱스 주가 지수에 비례하는 투자를 추구를 하는 패시브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퀄리티 투자 전략이 일종의 그 대표님 지금 운영하시는 투자 자문사의 퀀트랑 뭔가 가장 결합도가 큰 건가요? 아니면 맞습니다. 다른 가치 투자한 성장 전략도 퀀트 전략과 뭔가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이제 팩터라는 방식으로 해서 이런 어떤 성장 모멘텀, 가치 모멘텀들을 본인들만의 지수로 분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인덱스 내부에 포함된 수많은 종목들의 가중치를 변경하는 그런 수많은 팩터들이 존재하는데, 그래서 뭐 밸류 팩터, 뭐 퀄리티 팩터, 뭐 이런 식으로 팩터들을 나열해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투자를 하거나 혹은 ETF화하는 그런 개념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수많은 ETF들을 재평가해서 저희의 포트폴리오로 삼을지 안 삼을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진행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가치, 밸류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하는 그런
종목들이 ETF들이 좀 더 상위로 평가가 되는 시즌이 있다.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그런 비중들을 높이는 방식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가치 투자나 성장 투자 전략이나 퀄리티 투자 전략, 뭐 인덱스 투자 전략이 지수를 기반으로 하는 거니까 네. 손쉽게 뭐 개인 투자자들이 사례를 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치 투자 전략이나 뭐 성장 투자 전략, 퀄리티 투자 전략, 특히 뭐 퀄리티 투자 전략이 좀 많이 생소하실 것 같아서 요런 거 관련된 어떤 실전 사례, 뭐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거나 아니면 네. 과거에 트레이더, ETF 트레이더 하셨을 네. 때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례 좀, 구체적인 사례 좀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뭐 편입으로 눈여겨봤던 종목들, 뭐 QUAL 같은 대표적인 좀 종목들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퀄리티를 가장 처음에 선점한 ETF 중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들의 재무 가치 부분으로 성장성과 그다음에 재무의 안정성 등을 다시 재평가해서 대형사들이 이제 이걸 기준으로 다시 본인들만의 인덱스 산출 기준을 만들어서 이 메인 인덱스를 자기네들이 이제 변형을 해놓는 겁니다. 변형을 해두게 되면은 한마디로 이제 이 수학적인 방식이 시장의 인덱스를 초월할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이런 ETF들을 구성을 해서 출시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수많은 대형사들이 본인들만의 로직을 가지고선 출시를 하는데 다 초월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못한 전략들도 분명히 매해 존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대형사들 중심으로 리스트업을 해놓고선 이 친구들이 얼마나 정말로 인덱스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치를 가졌는지에 대해서 다시 재평가를 합니다. 한마디로 대형사들의 그 헤드를 이용을 하고 그 헤드의 힘을 다시 저희가 또 평가하는 그런 거의 개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성이나 어떤 수익성 면에서 조금 더 개런티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이 방식의 장점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덱스 투자, 인덱스 ETF는 퀄리티 투자 전략이든 성장 투자 전략이든 이 관련된 일종의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참고할 만한 뭐 사이트라든지 뭐 자료라든지 그런 거를 개인들이 자료를 취합하기 상당히 어렵잖아요. 네. 그런 정보 접근 측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일단은 이제 개별 주식에 대한 정보 수집과 ETF에 대한 정보 수집이 두 개가 좀 상이한데요. 네네. 사실 이제 가공된 데이터, 즉 어떤 특정 기관들이 로우 데이터를 재평가한 다음에 시장을 분석해 놓은 그 데이터는 해외에서는 수집하기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해외는 실제로 이제 기관들 중심으로 데이터가 돌아가고 있고 이 데이터는 블룸버그 단말기 같은 특정 기관 단말기를 통해서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게 맞고요. 다만 개인들이 이 로우 데이터를 접근하는데 어려우냐?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로우 데이터를 접근하는 가장 쉬운 방식이 이제 두 가지 사이트 정도를 활용하시면 좋은데, 개별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무제표나 어떤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 야후 파이낸스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쉽게 확보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거시경제 데이터들이 존재를 하죠. 거시경제 데이터들은 인베스팅닷컴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오히려 더 정확하게 시간까지 맞춰서 공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훨씬 습득하기가 쉽습니다. 자, 근데 ETF에 대한 정보, 특정 이제 ETF들을 딱 알아보려고 할 때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사실 그 ETF를 운영하는 운용사 사이트에 팩터 시트라고 해서 이 펀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나타낸 그런 시트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운용사 사이트에 해당 코드를 딱 검색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뭐 내 자리로 VUS이다. VUS 검색을 하시면 그 방식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비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목적은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용하시면은 굉장히 정보 수집을 정확히 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뭐 개별 주식이 될 수도 있고 ETF가 될 수도 있고 ETN이 될 수도 있는데, ETF나 ETN 쪽에 좀 집중하신 이유, 그러니까 개별 주식보다 ETF나 ETN을 투자 전략으로 선호하신 이유랑, 그리고 개인 투자자는 ETN 너무 어렵거든요. ETF와 ETN의 좀 차이점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ETF와 ETN을 이제 해외는 합쳐서 ETP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시장의 장점이 좀 명확하게 있습니다. 자, 장점은 개별 주식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내로 따지자면 삼성전자를 거래를 한다. 사실 삼성전자가 10년 뒤에 지금보다 훨씬 더 위축된 회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뭐 30년 뒤에는 실제로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가능성은 낮지만, 아무튼 대형사들은 아무리 대형주라고 해도 그런 가능성이 존재를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코스피가 없어질 것이냐, 혹은 우리나라 코스피가 장기적으로 침체 구간으로만 계속 10년 넘게 흘러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볼 때, 사실 국가는 계속해서 성장을 반복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가 멸망하지 않는 이상 지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을 보자라면은 우리가 원본 자산의 손실이
거의 뭐 제로로 수렴하는 그런 상황은 가능하면 잘 발생하지 않는 것이 주가지수 시장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안정성, 뭐 상장 폐지나 이런 수많은 리스크에 대해서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는데, 자, 그럼 성장성 부분에 있어서 물론 단기적으로 특정 주식이 뭐 어느 해에는 50%, 70% 올라가는 종목들이 존재할 수 있겠죠. 뭐 100%가 될 수도 있고. 자, 근데 이거를 장기적으로 레코드를 쭉 땄을 때 정말로 인덱스를 초월하는 강한 성장률이 나오는 종목은 몇 되지 않습니다. 그걸 고른다는 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고, 그래서 인덱스를 통해서 시장의 인플레이션 이상을 초월해서 어떤 물가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다. 그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안정성과 성장성 면에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우수한 어떤 모멘텀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 주셨던 ETF랑 ETN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 ETF는 사실 이제 자산 운용사들이 출시하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운용사들이 펀드 형태로 만들고 이걸 이제 증권화 시켜서 상장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주식처럼 거래를 할 수가 있고. 자, 근데 ETN 같은 경우는 명확히 말하면 파생 상품이고 증권사에서 보통 이제 만들게 되죠. 그래서 ET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품을 지수를 추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자, 근데 여기서 딱 한 가지 차이점이 ETF는 정말로 이제 펀드기 때문에 매년 이제 운용 수수료를 가져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펀드를 해지시키거나 상장 폐지시키는 그런 상황을 별 발생시키지 않고요. ETN은 반대로 거래 수수료를 내는 것이 또 하나의 어떤 수익 수단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이제 만기를 통해서 상품을 해지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제가 전에 한번 VIX라는 상품을 편입을 한 적이 있어요. 변동성 지수. 그렇죠. 네. VIX를 통해서 시장을 해지하려고 편입을 했었는데 만기를 체크를 못한 거예요. 근데 정말로 VIX 보통 홀딩을 많이 안 하거든요. 그렇죠. 한 5일 뭐 내지는 길어봐야 뭐 2주 이상 잘 안 하는데 그 시점에 만기가 도래를 한 거예요. 2년에 한 번 오는 만기가 그때 도래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문제는 VIX가 폭등 첫날은 잡았어요. 첫날은 잡고 있었는데 둘째 날 폭등한 다음에 이제 셋째 날 계좌를 이제 오픈을 한 거죠. 첫째 날까지는 보고 셋째 날 딱 오픈했는데 상품이 없는 거예요.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해지된 거네요. 둘째 날부터의 수익률이 이제 다 사라져버린 그런 뭐 손실을 본 건 아니었지만 수익이 다 사라져버린 예측 수익이 다 사라져 그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제 고려가 좀 힘드신 분들은 그냥 ETF 하시는 게 좀 편하실 수는 있다. 이 정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 가치 투자 전략이나 성장 투자 전략이나 아까 말씀하신 ETF, 미국 ETF를 통해서 각각 전략에 따라 소위 말하는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목표 기대 수익률. 아무래도 개별 주식보다 리스크나 변동성은 줄어드는 대신에 기대 수익률이 낮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ETF 투자할 때 뭐 예적금 정도나 뭐 소위 말하는 미국 채무 한 4에서 5% 정도? 그 정도의 굉장히 낮은 수익률을 보고 투자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 어떻게 그 기대 수익에 대한 전략, 그러니까 결국은 투자자가 얻는 거는 나한테 얼마나 리턴 되냐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이게 전략별로 뭐 목표 기대 수익률이 있는지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메인 인덱스 기준으로는 최근 한 5년 정도 레코드를 땄을 때 한 13.4% 정도가 이제 인덱스의 기본적인 추정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장 같은 경우에는 또 훨씬 낮습니다. 훨씬 낮은데 이걸 조금 이따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이 메인 인덱스를 초월하는 가치 투자, 뭐 성장 퀄리티 같은 전략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목표는 이제 맥스 5%가량의 초월을 하고 싶은 그런 것을 가지고선 각 회사들이 전략을 13%를 짜지만 기준으로 플러스 알파 5%. 그쵸. 그거를 목표로 하지만 실제로는 1% 범위 안에서 진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정도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유가 이제 증시시장 내부에서 비중을 조정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막 종목을 완전히 빼버린다거나 혹은 이제 특정 종목 위주로만 편입하는 그런 ETF들을 운영하기는 좀 쉽지 않기 때문에 비중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퍼센트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어떤 완전 이제 성장 투자 전략으로 시장을 초월하려는 그런 경우에는 아예 이제 특정 섹터군 ETF를 공략하는 방식으로 이제 시장의 어떤 인덱스를 초월하는 방식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뭐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뭐 AI나 관련된 섹터를 ETF화 시킨 상품들로 투자를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었고요. 고수익률이 당연히 이제 시장 수익률보다 높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상품군을 고르고 나서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시장이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초월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어쨌든 해외 쪽 위주로 투자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저는 이제 기준을 항상 골드의 상승률을 좀 기준으로 봅니다. 네. 사실 특별히 골드를 기준점을 정하신 이유가? 네, 이유가 좀 명확히 있는데요. 사실 이제 현대 자산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쌀이다, 뭐 어떤 생산물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어떤 수요 공급에 의한 변동성이 존재를 하고, 뭐 유가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이제 최근에 이제 뭐 공급량이 더 증가한다던가 이런 이슈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어떤 측정의 기준으로서 CPI나 이런 것도 참고는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투자 상품, 과거부터 이어져 온 레코드를 딸 수 있는 투자 상품으로서 가장 이제 인플레이션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 상품을 골드로 삼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수요 공급의 영향을 가장 덜 받는. 네. 그래서 그 상품을 기준으로 이제 인덱스의 기준을 평가를 하고요. 근데 재밌는 게 한국, 중국, 일본, 삼국 그 누구도 골드 수익률을 30년 동안 평균 냈을 때 돌파를 못해요. 아, 네. 아 지금 지수 패시브 인덱스 지수가 네. 금 수익률을 돌파를 못한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네. 그게 아, 가장 그래요?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아. 네, 그게 정말 충격적인 부분이에요. 아. 네, 인덱스 이거를 리스팅 한번 이제 네. 자택에 돌아가셔서 다들 한번 네. 해보시면은 네. 네. 인덱스 수익률을 30년 기준, 뭐 그 전보다 더 레코드를 따면 딸 수 있겠지만 네. 30년 기준을 봤을 때 이 3국의 인덱스가 특히 뭐 중국이나 홍콩은 최근에 더 빠지기도 했고요. 네. 요 인덱스가 골드 수익률을 초월을 못하는데 아. 유일하게 대국 중에서는 미국 그다음에 미국의 나스닥 S&P는 이 수익률을 초월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가 뭐 단기적으로 뭐 디스카운트다 이런 얘기도 하고 싶지만 그거랑 이제 또 별개로 장기적으로 정말 그래서 이 시장에 자손이 축적되어 가면서 수익률을 보여주는가를 했을 때 골드보다 낮은 시장이라면은 우리가 투자 재산의 대상으로서 삼는 것이 맞나? 네. 단기적으로만 봤을 때는 디스카운트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30년을 봤는데 그걸 초월하지 못한다면 투자 대상으로 삼는 게 맞나라는 좀 의문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가에 대한 선택을 그렇게 편입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을 말씀해 주셨어요. 인플레이션하고 금하고. 근데 금의 지금 수익률이 지금 한국 지수나 중국 지수나 일본 지수, 일본 맞죠? 네, 니케이. 니케이 지수를 항상 초과했다는 건 굉장히 좀 충격적인 것 같고요. 변동성 관련돼서 아무리 ETF가 일단 첫 번째로 ETF의 저는 뭐 유일한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내가 싫어하는 기업이 들어간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어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좋아하는 기업만 투자하고 싶은데 물론 사실은 엔비디아가 더 갈지 AMD가 더 갈지 모르는데 AI 산업은 잘 될 것 같아서 AI ETF에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전략인데 맞습니다. 나는 좀 더 엔비디아에 집중해서 물론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그만큼 변동성을 담고 있다는 건데 ETF가 가진 유일한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내가 싫어하는 종목이 담겨 있다는 거, 싫어하는 기업이 담겨 있다는 거, 그거를 어떤 식으로 ETF의 뭐 장점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 각각 이런 전략들에 대해서 변동성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개별 주식 조금만 뭐 단기적으로 한 달에 뭐 10% 빠져도 막 난리가 나는 상황인 건데 ETF도 변동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ETF가 뭐 감내할 수 있는 변동성 수준이라든지 워낙 트레이더 생활을 하셨으니까 과거에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변동성이면 개인 투자자가 버티고 좀 ETF를 장기적인 축적 자산 형성의 그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뭐 변동성 측면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가장 뭐 샤프 지수나 이런 다양한 레이시오를 가지고선 얘기를 드리면 아마 이해가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이제 상승을 보이다가 중도에 이제 하락하는 폭, 즉 이제 MDD 가지고 얘기를 드리자면은 우리나라 지수의 인덱스 기준으로 MDD가 보통 최근 이제 5년, 그러니까 ETF들이 대거 상장한 게 2018년 이후인데 요때 기준으로 좀 얘기를 드리면 우리나라는 32% 정도가 MDD를 맞았었고요. 동기간, 즉 이제 정확히 말하면 코로나 이후에 낙폭이 컸던 그 기간 동안에 미국 S&P 같은 경우 25% 정도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있는 그대로 얘기하자면 우리나라가 낙폭은 더 컸는데 상승률은 더 좋지 않은 현재까지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이 어떤 우리가 ETF 시장을 투자를 할 때 저 정도의 어떤 하락폭 구간은 내가 경제 침체나 위기가 왔을 때 또 맞을 수는 있겠구나. 요 정도는 고려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개별 주식이랑 비교해서 보자면은 뭐 30%의 하락이 그렇게 큰 편으로 또 느껴지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해 주셨던 이제 ETF 같은 경우에 이 포트폴리오 내부에서 내가 싫어하는 종목들이 그렇죠. 분명히 네네. 존재를 할 수가 네네. 있는데 사실 정확히 이걸 해지를 하자면은 여기다 공매도를 걸어가지고 해지를 하면 제일 좋겠지만 네네네네. 예, 이제 뭐 대주거래가 가능한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전략을 이렇게 모든 종목에 대해서 취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이 사실이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특정 종목 위주로 편입하시는 게 사실 원래는 원칙적으로 올바른 방식인데 사실 요 종목들을 어떤 컨택을 한다거나 뭐 이 종목들을 고른다는 것 자체가 저희 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기업에 대한 선택 리스크가 또 존재한다라고 좀 보는 편이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인사이트가 분명히 명확하신 분들 그리고 이게 시장 예측률을 과거에도 뚫었다라는 것을 데이터를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정말 그냥 개별 주식을 편입하시는 게 나은 전략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인사이트가 없으신 개인 투자자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ETF 산업군 자체를 투자하는 것, 즉 우리가 뭐 AI가 잘 갈 수 있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 중에 누군가가 터질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10년의 경영을 쭉 끌고 갔을 때 어느 회사가 경영을 제일 잘할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 경영자도 모르는 그쵸. 이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은 산업군을 투자하시는 것이 ETF로 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요 MDD 말씀해 주셨는데 짧게 첨언드리면 MDD는 최고점과 최저점 사이의 그 괴리율을 MDD라고 하는 거고요. 아까 S&P가 25% 정도면 대략 나스닥 지수는 어느 정도인지 혹시? 나스닥 지수는 30% 30% 초과한 네. 거의 뭐 국내 지수랑 비슷한 정도 수준의 변동폭이 있는 거네요. 네네,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나스닥은 또 S&P보다 더 고상승을 보여왔기 때문에. 장기 상승률 측면에서는. 그쵸. 네, 맞습니다. 장단점이 있는 거네요. 지금 ETF 정말 다양한 게 많잖아요. 너무 많은데, 대표님 보시기에 조금 앞으로 장기적으로 좀 유망하다고 보시는 ETF 종류랑 또 지금 자문사를 운영하고 계시니까 자문사에서도 좀 전략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그 비중을 많이 실으려고 하는 그 ETF 관련돼서 좀 실전 사례, 그 미국 ETF 기준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좀 편입을 좋게 봤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VUSE 같은 종목들이 존재를 했는데,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 그냥 명확하게 얘기를 드리면은 메인 인덱스가 이제 과거에 존재했던 어떤 퀄리티 이런 친구들의 인덱스를 초월한 시장이에요. 최근 이제 1분기 시점 기준으로 평가를 해보자면은.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퀄리티나 이런 성장 투자 전략, 인덱스 투자 전략을 초월하는 어떤 전략들이 시장 실제 인덱스, 메인 인덱스보다 수익률이 낮았다? 이건 이제 더 좋은 종목들이 안 좋은 종목보다 못 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장일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낙폭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반대로 막 VIX ETF나 이런 것을 보험으로 같이 해지 형태로 가져가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실 수가 있다. 좀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VUSE나 뭐 QAL 같은 어떤 인덱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재조정 구간 이후에 재편입을 하시는 것도 충분히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다. 좀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 VUSE랑 QAL 조금 상세하게 어떤 기초자산을 하는 건지 좀 그 개인 투자자분들 생소한 ETF인 것 같아서 저도 지금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래서 요 VUSE랑 QAL 관련된 ETF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VUSE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부에서 배당 종목들 조금 더 이제 우선시해서 재평가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배당 수익률이 조금 더 높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배당 수익금 자체도 이제 ETF에도 반영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배당 수익이 높은 종목들이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구간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이 잘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그 구간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ETF들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QAL은 아까도 이제 설명드렸듯이 내부에서 이제 성장성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재무에 대한 가치 부분을 두 가지 다 중시를 하면서 지수 구성을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추후에 성장성을 다시 이제 주가 반영으로 돌아가는 시점, 즉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분기, 3분기 정도의 AMD나 어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상승세를 강하게 보이기 직전에 그럴 때 이제 수익률이 가장 좋은 종목이 QAL 같은 종목. 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국면마다 생각보다 이제 편입해야 되는 포트폴리오가 각각 굉장히 상이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투자를 하시면은 조금 더 인덱스를 초월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면별로 많이 ETF 전략이 다르다고 하면 맞습니다. 사실은
국장하고 비교도 안 되게 미국장은 지금 S&P나 나스닥에는 계속 신고가 영역이고 일부 조정 나와도 조정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신고가 영역을 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앞으로 미래가 누가 예측하는데 다 틀리는 거지만 저는 미국장이 한번 크게 조정이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그럼 미국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 좀 더 유효한 ETF 전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조정이 나왔을 때 제가 이 비교를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자면은 조정 구간이 나왔을 때 지금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위에 존재하는 종목들, 즉 이제 밸류나 어떤 퀄리티로서 고평가를 받지 못하는 종목들이 과상장을 보인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을 보이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들이 또 과매도 구간으로 다시 재진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이 됐을 때는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가치성장 퀄리티에 대한 종목들 편입이 당연히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맞고요. 근데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이제 국면별로 어떤 성장성을 다시 뱉어내는 그 구간의 폭이 얼마나 될까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솔직히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국내장 대비해서 공격적인 어떤 하락세가 나오기 전에 시장 자체에서 방어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좀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성장성을 다시 이제 재전환을 해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때부터 이제 많은 분들이 아예 정말 이제 가치 투자의 마인드로 디스카운트된 종목을 노리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아요. 네, 근데 이게 국가 단위로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이제 충분히 하락하고 나서 다시 재성장을 할 때 한국장을 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 미국장 같은 경우에 이제 큰 폭의 어떤 상승세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낙폭 구간이 일어나고 나서 다시 재상승 나올 때는 한국장 노리는 게 낫지 않나? 뭐 이런 마인드들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전 여기서 좀 하나 명확히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자본의 축적이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는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에서 성장성이 나오려면은 자본의 축적이 잘 일어날 수 있는 시장, 돈이 많이 쌓이고 이걸로 인해서 이제 성장성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편인데 우리나라로 이제 비교해서 얘기를 드리자면은 당연히 강남 3구가 다른 지역 대비해서 성장성이 높죠. 그렇죠. 요 마인드로 그대로 이제 국가 단위로 이전해서 보시면은 자본이 가장 집중적으로 쌓이는 시장인 미국이 성장성이 가장 높은 시장 중 하나인데 우리나라가 더 못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가 또 있습니다. 수치로 얘기를 드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기준으로 투자되는 자산이 이제 증시의 기준으로 투자되는 자산의 거의 10배수 이상이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투자가 되고 있어요. 퍼센티지로 얘기 드리면 13.7%가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투자되는 자산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증시랑 펀드를 기준으로 그 자산들을 비교를 해보면은 총 1.4% 정도밖에 안 됩니다. 증가를 했던 과거의 높은 시점 기준으로도 4.6% 정도예요. 그래서 굉장히 낮은 수치가 증시 시장으로만 가고 있고 부동산 시장으로는 생각보다 많은 자산이 가고 있고 증시로 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보자라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16.1% 정도가 증시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반대네 완전히. 전혀 반대입니다. 전혀 반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자면은 분명히 자본의 축적이 많이 일어나는 시장을 공략한 게 맞다. 우리나라에 투자한다면은 저는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부동산 이자가 나오더라도 그걸 메꾸기 위해서 증시를 파는 입장이 더 많을 것이지 부동산을 팔아서 증시를 사겠다라는 분들은 저는 주변에서 본 적이 없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국면에서 분명히 지금 시장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산이 어디로 더 많이 흘러 들어가는가를 먼저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 좀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ETF 포함해서 미국 관련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리스크 요인이라고 보시는 거랑 리스크 대처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리스크 요인의 가장 큰 부분이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국내장 대비해서 자본의 축적이 빠른 만큼 또 이걸 뱉어내는 낙폭 구간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또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보통 상승 국면 대비 하락 국면의 속도가 5대1 정도로 발생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상승하는데 5년이 걸린다면 하락하는데 1년이 걸린다의 비율로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 조정 국면일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해지하시는 게 중요한데 요걸 해지하실 때 이제 상품군들을 뭐 인버스 같은 상품들도 많이 좀 생각을 하시는 편이 있으시지만 뭐 인버스도 대안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VIX를 편입할 수 있는 시점이 존재를 해요. 이 시점에 대해서는 계산하는 방법은 또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이 시점을 기준으로 VIX를 편입하시면 VIX 특징이 이제
하방에 대한 경직성이 어느 정도는 좀 존재를 하고 반대로 하락이 나왔을 경우에는 좀 공격적인 성장성을 보여주는 약간의 보험성 같은 상품을 성질을 좀 지닌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옵션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고 또 시장 상승 속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같이 어떤 위험 구간까지 올라갔을 때 편입을 해 두시면은 시장에 어떤 하락세, 낙폭세가 나왔을 때 어떤 손익률을 좀 해지를 하실 수가 있다. 혹은 뭐 뒤늦게 낙폭이 제대로 나오더라도 그때 편입을 하셔도 해지는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빅스 변동성 지수를 그러니까 그 해지 차원에서 그냥 꾸준히 계속 이 변동폭을 그러니까 변동폭 해지하는 요인으로 계속 이렇게 담아가는 전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계속 담는 거는 옳지 않고요. 네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나스닥이나 S&P가 최고 속도에 도달했을 때 기준으로 이제 콜옵션과 풋옵션의 비율이 존재를 하거든요. 네네. 풋콜 레이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 비율에 도달했을 때 기준으로 이제 편입을 해두시면은 괜찮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거 풋콜 레이쇼 우리 개인 투자자가 네. 볼 수 있는 사이트 같은 게 있나요? 사실 이제 옵션 정보들을 쫓아다니시다 보면은 그것들을 모니터링 해놓을 수 있는 사이트는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쉽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아직은 없네요. 근데 사실 이걸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차트 기준으로 보통 많이 좋아하시니까 그 시점으로 봤을 때 이제 과거에 나스닥이나 S&P의 최고 속도 구간들이 존재를 해요. 이제 고성장을 보일 때 그때 기준의 기울기 값과 지금 최근의 성장세의 기울기 값을 비교를 해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최고 상승세 구간의 속도인지 아닌지 여부를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비율에 맞춰가지고 시장 투자자들이 코릴레이션가 많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시면은 생각보다 좀 쉽게 거래를 하실 수 있다.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이나 S&P 최고 속도 기울기랑 최근의 기울기의 비교값이네요. 네, 맞습니다. 가장 정확합니다. 심플하네요. 심플한 방법입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그 ETF 관련돼서 저는 그래도 미국 관련돼서는 그래도 가장 그 뭐 연구 포트폴리오 전략도 있고 6대4도 있잖아요. 그런 그 책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6대4에 대한 회의론 많지만 그래도 연평균 8.3% 정도 아직까지도 그리고 그거를 기간을 더 길게 해보면 6대4로 했을 때 손실 볼 확률이 2번 정도 최근 10년 데이터로 봤을 때 2번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채권 60, 주식 40을 ETF로 채권 ETF 60, 주식 ETF 40으로 담는 전략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이 채권 ETF 중에 미국채에 투자하는 거 저는 개인 투자자들은 다른 건 몰라도 TLT는 엄청 관심 많고 높으시더라고요. 무조건 뭐 TLT 하면 완전 뭐 안전빵으로 생각하시는데 미 장기채에 투자하는 것도 어떤 아이디어로 저도 자산 배분의 일부는 미국 장기채를 들고 있거든요. TLT를 일부 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국채 투자, 그러니까 미국 채권 투자에 대한 것도 조금 아이디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채권 투자 TLT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운용사들도 다 이제 금리 변환 시점이나 어떤 정책 결정이 있으면은 거래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종목 중 하나거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일단 미 국채를 뭐 장기적으로 진짜 초장기적으로 보유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 변화의 터닝 포인트에서 수익률 변화가 좀 가장 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금리 정책의 변화 시점,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 하반기 추가 뭐 금리 인하로 아예 최저 전환이 되는 그런 시점들에 이제 편입을 하시면 굉장히 좀 좋은 종목들 중 하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저는 편입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가 골드 수익률을 초월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잠깐 얘기 드렸었는데 요 관점에서 보자라면은 채권의 수익률도 분명히 우리가 아예 그냥 현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수익이 굉장히 좋은 종목 중 하나가 되는 건 맞아요. 대안이 될 수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시장의 이 인플레이션 수익률을 초과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장애가 되는 자산 배분의 전략이라고 좀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수익률이 절대로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나쁘다는 건 아닌데 정말로 이제 장기적으로 이 골드 인플레이션이나 뭐 다른 이제 시장의 인플레이션들을 초월할 수 있는가로 봤을 때 오히려 이 자산 배분의 방식이 추가적인 성장성을 저해하는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냥 순수 현금보다는 나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투자 시장에 실질적으로 증시 자산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산 배분에 있어서 좋지 않은 전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기회비용의 상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는 인지는 할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얘기는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기회비용 많이 말씀드렸는데 딱 대표님 기회비용 얘기하셔가지고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채권이 기회비용 측면에서 상당히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다. 이게 맞습니다. 핵심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 미국 주식 너무 어려워하시는 게 이 환율 따져야 되죠. 네. 세금 따져야 되죠. 네. 그럴 거면 그 미국 그 주식의 ETF 기초자산 그대로 딴 그냥 국내 주식인데 미국 ETF로 표방하는 네. 그거하고 많이 비교들 하시거든요. 네. 예를 들어 최근에도 아주 매력적으로 뭐 특정 자산운용사랑 전혀 연관 없습니다. 근데 삼성자산운용에서 글로벌 비만 치료제 탑2 해가지고 네. 일라이리하고 네. 그다음에 그 어디죠? 노보노디스크 두 개를 집중 투자하는 ETF가 생겼거든요. 근데 그것도 기존의 미국의 이 그 비만 치료제 관련된 ETF를 본따온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율이라든지 세금 문제 복잡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거를 이제 고려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지랑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미국 ETF를 투자하는 어떤 그 장점이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희도 이제 운용 방식을 택할 때 네. 세금 부분이 정말 큰 고려 요소 중 하나거든요. 네. 어쨌든 이제 세금은 그냥 간단히 얘기 드리면 보통 양도소득세, 배당세를 많이 네, 고려를 네. 하시게 되고, 네네. 250만 원 이상 소득에 대해서 20% 발생하는 거. 네. 요게 이제 가장 큰 부분인데, 그쵸. 배당세는 뭐 어차피 5년에 존재하니까요. 네. 요걸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실제 미국 시장 내부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미국 네. 투자하라고 그래서 미국 시장 네, 네. 소득을 최소화하라니. 국내화된 ETF가 아까 말씀해 주신 네, 네. 국내화된 ETF들을 취하실 경우에는 네. 요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을 제거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해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국내 웬만하면 이제 정말 추종형 목적으로 편입하는 자산들이 있잖아요. 있죠. 저희도 이제 8대2 정도로 공격 자산의 20% 정도 편입하고 80%는 정말 추종용 자산이거든요. 네. 이 추종형으로 가져가는 자산들은 그냥 가능한 국내 쪽으로 보유하시는 게 특히 환해지되어 있는 상품 그걸 편입하시면은 정말 이 환율 문제를 제거하실 수 있다. 특히 이제 하나 팁을 드리자면 올해 이제 뭐 바클레이즈나 주요 네. IB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거의 연말까지 $1 환율이 1200대 아래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좀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환해지가 필요한 시점이 맞습니다. 맞고 요것들을 잘 활용하려면은 이런 환율 리스크에 노출시키지 않는 국내화 ETF를 편입하는 것도 분명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세금 문제 있을 수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외에만 존재하는 상품들이 있단 있죠, 말이죠. 있죠. 네. 네. 그런 상품들은 이제 그 상품이 정말 전망이 좋다라면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 근데 아까 이제 삼성자산운용이나 특정 자산운용사들에서 네. 최근에는 맞아요. 네. 이제 어쨌든 ETF가 메인 ETF, 뭐 S&P, 나스닥은 다 있잖아요. 네네. 다 있기 때문에 이제 고객들이 원하는 수많은 특정 섹터, 특정 자산군만을 공략해서 네. 초월 전략을 가져가려는 상품들을 많이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네네. 이런 것들이 새롭게 계속 나오니까 네. 내가 만약에 선택하려는 전략이 이미 국내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략들을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고선 가능한 이제 이런 국내 상품으로 투자하시는 것도 분명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여기까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해외 ETF들이 워낙 종류가 많다 보니까 네네. 어쩔 수 없는 전략들도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해외 ETF를 개별 자산운용에서 검색하면 좋겠지만 그걸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어떤 뭐 사이트라든지 어떤 방법적인 측면이 있는지 개인 투자자가. 네, 있습니다. 어떤 해외 검색하면 같은 경우는 좋을까요? 가장 유명한 사이트가 이제 etfdb.com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 들어가서 이제 ETF에 대해서 검색을 하려고 하시면은 내가 모르는 상품이어도 예를 들어서 나는 오일 ETF를 원한다. 그래서 WTI ETF를 검색을 하시면은 뭐 그런 상품들 군이 리스트업이 쭉 됩니다. 네, 시총 기준으로 누가 높은지 네네. 뭐 이런 것까지도 검색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뭐 성장 ETF를 좀 검색하고 싶다. 그럼 뭐 성장 관련된 ETF들을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퀄리티면 퀄리티 ETF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그 군에 해당되는 ETF들이 리스트업이 돼요. 리스트업이 되고 시가총액 큰 친구들, 그래서 한마디로 유동성이 굉장히 원활한 그런 친구들이 딱 리스트업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리스트업을 보고선 투자하시면은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네. 저희도 사실 이렇게 해서 상위권에 있는 이제 유동성이 굉장히 원활한 그리고 관리가 잘 되는 혹은 이제 저희에 맞는 어떤 편입 비중을 갖고 있는 그런 친구들을 골라서 편입하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말씀해 주셨는데 그 ETF 투자하실 때 기준으로 삼으신 거 당연히 시가총액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거래가 활발하니까 유동성이 있어야 되고 뭐 좀 주의할 측면이나 아니면 ETF 투자 시에 봐야 될 뭐 지표
뭐 한 두세 가지 정도 소개해 주실 게 있을까요? 사실 뭐 NAV 뭐 이런 것도 있고 그죠? 순자산 네, 같이. 네. 그냥 나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이제 가치 평가를 해서 네. 요거에 대한 어떤 괴리감이나 현재 기준 오버된 것이 아닌지 요걸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좀 존재를 하는 지표이고요. 근데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요거까지 보는 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관에선 많이 보는데. 네. 근데 이제 오히려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 딱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호가창 보면은 주식은 호가창 끊어져 있으면은 네. 이 친구들 거래하면은 내 자산이 물려버리거나 네네. 혹은 이제 매도할 때 확 나의 어떤 단가가 네네. 떨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ETF들은 호가가 끊어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 네. 그렇죠? ETF들은 네. 이 원리의 차이인데 네. 우리가 어쨌든 기초자산에 간접 투자하는 방식이거든요. 펀드를 이용한다는 거든. 네. 근데 요 사이에 이제 LP라는 존재들이 존재를 해요. 이 친구들이 이제 기초자산과 이 현재 호가와의 거래를 계속해서 반복을 해가지고 이 현재 호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혹은 대량의 물량이 들어왔을 때 이걸 소화하기 위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이제 정말 소양사고 막 LP가 정말 안 좋은 뭐 정말 이상한 ETF가 네. 아니라면은 네네. 웬만하면 주문을 냈을 때 이 물량들을 다 소화하는 거래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호가가 끊어져 있다고 해서 절대로 이상한 ETF 뭐 이건 네네. 거래하면 안 되는 ETF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당연히 뭔가 대형사들의 것 잘 되는 것이 더 믿음직한 것은 맞죠. 근데 끊어져 있는 ETF들이더라도 기초자산이 존재하는 그런 ETF들은 당연히 기초자산과 LP의 역할로 인해서 거래가 다 체결이 된다. 좀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ETF를 결국은 활용한 이제 효과적인 자산 배분 전략이라든지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서 대표님만의 뭐 이 자산 배분이나 포트폴리오 ETF를 활용한 포트폴리오 전략의 뭐 노하우 같은 거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별 주식과 좀 가장 대비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마 이제 정말 특정 성장 sek터 혹은 뭐 특정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요 ETF를 편입하는 걸 좀 답답해하는 경우가 존재를 하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말 이제 자산 배분의 비중을 딱 처음에 설정을 해서 난 어쨌든 시장 수익률을 따라는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비중만큼은 그냥 ETF로 처리를 해서 배분을 해 두시고 이제 시장을 초월하고 싶은 내가 어쨌든 시장보다 더 나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그 비중만큼은 우리가 이제 정말 장기 성장, 10년 성장으로 바라보는 특정 섹터군이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AI나 이런 거는 당연히 성장할 거라고 보고요. 뭐 여담으로 얘기 드리지만 저는 테슬라는 좀 안 좋아하는 편입니다. 왜 그러시죠? 테슬라 같은 이제 전기차 업종의 특징이 결국에는 특정 한 종목이 독과점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절대 아니고 결국에는 다시 지금 현재도 이제 많은 회사들의 전기차를 내보내고 있고 나중에 자율주행으로 가더라도 마찬가지로 AI 뭐 관련된 기술들이 다 복붙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을 특정 회사가 가져가기 굉장히 어렵다. 근데 역대 부자들 중에서 최상위급으로 올라간 그런 최상위 기업들 중에서 독과점을 못했는데 최상위에 존재하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뭐 심지어 명품으로 가더라도 LVMH 사실상 독과점 구조예요. 독과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아니라면 장기 10년 후에 그런 회사들이 아니라면은 과감히 좀 포기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그런 개별 종목 얘기하시니까 한 개만 제일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야. 애플이나 구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사실 애플만 하더라도 애플, 구글 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최근 들어서 취하는 전략 방식이 거의 비슷한데 AI 분야 투자하는 것도 비슷하고 뭐 자율주행 관련된 투자하는 것도 비슷하고 최근에 클라우드 시스템 쪽으로 투자하는 것도 비슷하고 그런 면을 볼 때 뭐 당연히 애플보다는 구글을 조금 더 좋게 보긴 하지만 이 친구들도 이 각 분야 지금 현재 투자하는 분야에서 분명히 이제 과점 구조까지는 가져갈 수 있습니다. AI가 발전했을 때 당연히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인해서 구글이랑 뭐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딱 정해져 있는 5개에서 뭐 많으면 10개사 정도의 기업들이 사실 이 시장을 거의 먹어 들어가는 구조가 될 거고요. 뭐 상위권도 딱 리스트업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구조들을 볼 때 지금 현재 존재하는 IT 대기업들은 분명히 독과점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요거는 좀 분명히 존재하는 부분이고. 뭐 예를 페이스북 쪽으로 가더라도 페이스북도 당연히 지금 대체할 수 있는 회사들이 정말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정도를 바라본다라면은 이 친구들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크게 잘못된 투자는 분명히 아닐 거다라는 거. 다만 이제 정말 하락으로 갈 수 있는 몇 개 회사들은 좀 조심하는 게 좋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빅테크 AI 네. 쪽 말고 대표님이 좋게 보는 산업 한두 개 정도만 더 얘기. DA? ETF 투자로 저는 나온 거 개인 투자자는 너무 궁금해 네. 하시니까. 저는 좀 특별하게 좀 좋게 보는 섹터가 현재는 유명하지 않은데 네. 디에이징 쪽을 좀 굉장히 좋게 보고 아, 편입니다. 네. 노화 방지. 노화 방지라기보다는 한마디로 이제 노화에 대한 과거에는 이제 안티에이징이라는 네, 단어를 네. 통해서 이제 노화 방지 어떤 네, 화장품이나 이런 쪽으로 네, 좀 네. 많이 움직였었다면은 최근에는 아예 유전학적으로 디에이징을 건드리려는 회사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현재는 아직 각광받는 기술들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추후에 AI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같이 융합된 어떤 DNA를 건드리는 회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런 시점에서는 분명히 굉장히 부각되는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가 정말 노화가 안 될 수 있는 기술들이 몇 가지가 존재를 할 수 있다라면 그곳에 이제 투자하는 부자들은 정말 수없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기준으로도 굉장히 공격적인 성장을 보일 수 있다. 좀 이렇게 전망하는 편입니다. 그럼 이 디에이징 관련된 ETF 뭐 한두 개 정도 소개해 주신다면. 네. 아쉽게도 디에이징 쪽으로만 특화된 없나요? ETF는 아직까지 그렇게 보여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디에이징이 해당되는 그런 ETF들이 포함된 헬스케어 어떤 게 있죠? ETF들은 존재를 하는데요. 네. 그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네. 리스트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그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에 이제 나와서 이렇게 정말 미국 ETF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정말 디테일하게 정말 속속들이 알려주셨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최종적으로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일단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장에 대해서 가장 바라볼 때 제가 이 책 내용에서 더 중점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게 사실 이제 저만의 얘기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자본의 축적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명확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본시장의 성장이라는 것은 결국 나 혼자만 이제 잘한다고 되는 게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자본을 쌓는 게임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본들이 정말 많이 쌓이고 정말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는지 이 시장에 계속해서 어떤 돈이 빠져나가는지 다시 들어오는 흐름인지 이것들을 파악하신다면 분명히 장기적으로 큰 성과를 더 많이 가져가실 수 있다. 좀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책 받자마자 2시간 만에 그냥 순식간에 읽었는데요. 아, 정말요? 네. 이 대표님이 엄청 쉽게 쓰셨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핵심 개념에 대해서 진짜 설명을 잘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뺄 내용이 없어요. 책 페이지도 진짜 부담이 없습니다. 200페이지 안짝에 굉장히 설명을 간결하게 핵심만 잘 정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미국 투자 ETF 관련된 걸 꼭 이 책 보시면 상당히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꼭 한 권씩 사서 주변 분들한테 선물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개별 주식만 보지 마시고 ETF 꼭 병행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또 한번 보시고 시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또 이 디에이징 쪽이나 유망 ETF나 미국 관련된 그 주식이나 이런 전반적인 미국 투자 전략 관련해서 또 한번 나오셔가지고 한번 설명해 주시는 자리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이 그래프 게임 미국 주식과 ETF 책 관련돼서 윤진 대표님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